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 작가입니다. 자, 오늘 토크 라운지에서는 샌드뱅크 백훈종 이사님을 모시고 가상자산 시장의 내년 전망들과 그리고 투자 전략에 대해서 깊이 있는 이야기들 나눠보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재방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또 한번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희 첫 출연하시고 이 시청자분들께서 너무 좋았다는 말씀이 많아가지고 꼭 한번 다시 좀 초청을 해 주십사 하는 메시지들을 제가 많이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또 그때보다 더 뭔가 밀도 있는 얘기들을 가지고 구독자분들에게 또 많은 또 이야기들을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네. 그동안에 굉장히 많이 바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에 어떻게 지내셨는지 간단하게 근황 말씀 주시겠어요?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암호화폐 가격이 지금은 오르고 있지만 지난 1년 동안은 계속해서 이제 하락장이었잖아요. 저는 이 암호화폐 업계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 입장으로서 좀 이런 윈터를 견디기 위한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만 했고 그 일환으로서 이제 최근에 싱가포르 출장을 다녀왔어요. 네.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암호화폐를 보는 시선이 좋지는 않잖아요. 근데 뭐 싱가포르도 비슷하긴 한데 싱가포르도 여전히 FTX 파산이라던가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다들 후폭풍 아직도 남아있는 게 있더라고요. 네. 다만 이제 거기서는 벌써부터 좀 기대감은 많이 다시 돌아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현지에 있는 뭐 암호화폐 투자자분들이라던가 아니면은 암호화폐 가능성을 보시는 그런 이제 기관 투자자분들이라던가 이런 분들을 만나고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설명도 하고 소개도 하면서 이렇게 좀 가능성을 보고 돌아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시간이셨을 것 같은데 이 싱가포르는 사실 뭐 아시아를 넘어서 전 세계에서도 이 암호화폐 그래도 우호적인 나라 중에 하나로 꼽히는 나라죠. 좀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죠. 이제 그 MAS라고 하는 그 MAS. 현지의 어떤 금융 당국이죠. 이곳에서는 굉장히 규제를 좀 암호화폐 관련 규제를 되게 선도적으로 만들어서 이끌어 나가는 국제적인 표준을 정립하려고 하는 그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고요. 싱가포르라는 나라 자체가 워낙에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제약을 주지 않는 그런 문화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세금도 굉장히 조세에 대한 어떤 혜택도 많고 그 다음에 이 네거티브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일단은 뭐 하지 말라는 것만 아니면 해도 된다 이런 기본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암호화폐를 하기에도 좀 유리한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ICO가 금지된 이후에 싱가포르에 가서 ICO를 하는 그런 프로젝트들도 많았죠.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여전히 그렇고요. 뭐 아무튼 현지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금융 인더스트리를 규제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분명 있지만 그와 동시에 이제 육성하고 양성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동시에 있어서 우리나라보다는 좀 분위기가 훨씬 좀 긍정적이지 않나 이렇게 느끼고 왔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뭐 경기의 선행지표라는 게 있듯이 어떻게 보면 약간 그 움직임들을 미리 좀 보고 왔다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 물결이 좀 넘어와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네네. 잘 알겠습니다. 이미 벌써 소개부터 이게 굉장히 좀 임팩트 있는 말씀들을 많이 주셔가지고 뭔가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채널 꼭 고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이제 투자 전략에 대한 얘기들을 먼저 나눠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내년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기대치가 워낙에 높은 데다가 지금 최근에 가격이 12월 달 들어서 급등을 한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약간의 조정을 지금 겨치고 있는데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지금 기대감들이 높아져 있는 상황들입니다. 자, 지금 현재 가상자산 시장 상황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시나요? 좀 과열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정의하면. 네. 어차피 가상자산 가격이 올라온 어떤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 가장 중요한 요인 하나를 꼽자면 저는 내년 금리 인하나 아니면 이제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매크로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편이고요. 최근에 이제 12월 1일인가요? 2일인가에 제롬 파월 의장이 내년도 기준금리 인하를 암시하는 듯한 발언을 한 이후로 계속해서 모든 자산권의 가격이 다 오르고 있는 중이었어요. 어제 뭐 불과 며칠 전에 다시 이제 꺾이기 전까지만 해도.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비트코인 가격이 2022년 하락장을 겪으면서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채권이나 모든 자산군 대비해서 가장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운스백 효과로 또 시장이 훈풍이 불 때는 가장 큰 폭으로 오르는 게 어쩌면 보면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 비트코인의 급격한 가격 상승은 1차적으로는 거기에 기인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래서 그럼 매크로가 내년에 정말 어떻게 될 거냐 결국 이 질문으로 넘어가는데 저는 아직은 반반인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장도 정확히 반반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 같아요. 전문가들의 견해도 내년에 실제로 뭐 하반기쯤 되면 이제 기준금리가 내려올 거고 그리고 미국 경제도 소비가 너무 강하고 고용도 좋아서 경착륙이 아닌 연착륙 소프트 랜딩으로 간다. 그래서 천천히 이제 인플레이션도 잡히고 기준금리 인하를 할 거다라고 보는 시각이 있는 반면 higher for longer를 외치는 또 전문가들도 있잖아요. 근데 내년에도 더 올라가진 않을 수 있어도 계속해서 이대로 머물 거다 기준금리가.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잡히지 않을 거고 이제 연준이 무슨 어떤 수단을 써도 인플레이션이 안 잡힌다는 게 점점 이제 거의 그 믿음이 고착화되면서 이거 큰일 난 거 아니야? 인플레이션이 안 잡힌다. 이런 이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리스크에 대한 두려움이 확산되면은 이제 주식시장이나 이런 위험자산군 같은 곳에는 자금이 다시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이제 위험성도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싱가포르에서 만난 여러 투자은행들에 다니시는 그런 분들의 의견도 조금 긍정적인 쪽으로 보는 분들이 많기는 한데 여전히 higher for longer 리스크를 조심해야 한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아직까지는 낙관하기는 좀 이르고 비트코인 가격도 그래서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며칠 동안 쉬지 않고 올랐고 이제 조금 조정받는 건데 약간 좀 숨고르기를 해야만 하는 타이밍에 잘 내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건전한 상승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구간이었다라는 거가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지배적인 어떤 시선들인데, 자 이게 이제 거시경제 이슈들도 굉장히 많이 중요한데 지금 또 상대적으로 우리 가상자산이 더 많이 움직인 거는 어떻게 보면 또 ETF 승인에 대한 기대감들도 많이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현재 ETF 소스가 가격에 좀 상당 부분 선반영되었다고 보시나요? 이미 선반영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ETF가 승인되면은 연초에 내년 초에 이제 1월 10일을 다들 이제 기점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크인베스트의 이제 현물 ETF 데드라인. 그 전에 또는 그때 이렇게 현물 ETF가 승인되면 과연 커다란 불장이 계속 이어질 거냐? 그렇게까지 저는 보진 않아요. 불장으로 이어진다기보다는 급격한 가격 급등이 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워낙에 큰 호재이기 때문에 아직 그동안 못 들어왔던 자금들이 이제 들어와서 한 며칠 정도 폭등하는 그런 시장이 펼쳐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으나 이게 이제 대세 상승장으로 이어져서 전고점을 뚫고 계속해서 뭐 1억, 2억 이렇게까지 올리는 그런 재료로서는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선반영이 많이 이미 되어 있다. 이미 되게 긍정적으로 보는 ETF 승인과 이제 실제 거래 시작을 내년 초로 보는 그런 긍정적인 시각들이 이미 너무 팽배하기 때문에 가격에는 이미 상당히 선반영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사님 말씀 굉장히 상당 부분 저도 동의할 수밖에 없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ETF 승인 이후에 가격이 단기적인 움직임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가짜뉴스 나왔을 때도 가격이 크게 한번 급등을 했다가 내려왔던 것처럼 이게 가격이 안 움직일 수는 없는 소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좀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건 이사님도 개인적으로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나요? 아니면은 그것도 약간 의구심들이 있으신 건가요? 꺾이진 않을 겁니다. 분명히 포지티브 한쪽으로 움직이는 재료라고 생각하고요. 며칠 정도 그 단기 급등을 불러올 수 있는 그런 큰 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게 출시되면은 오히려 이제 기대감이 사라지니까 꺾일 수 있다라고 보는 시선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시선도 있죠. 저는 그렇게까지는 아닐 것 같아요. 이건 저랑 굉장히 좀 비슷한 시선으로 보고 계신데, 그러면은 이제 이게 장기적인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한 건데, 우리가 이 현물 ETF를 금 ETF GLD와 많이들 좀 비교하는 목소리들이 있으신데, 이게 어떻게 보면 금 ETF는 단기적으로 큰 반등 없다가 좀 꾸준히 상승한 케이스로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봤을 때 비트코인 현물 ETF의 장기적인 흐름도 이런 흐름들을 따라갈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그 흐름은 따라갈 것 같습니다만 조금 펀더멘탈은 다른 것 같아요. GLD는 일단 금이라는 어떤 원자재가 가진 굉장히 명확한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현물을 거래하기 어렵잖아요. 너무 이 피지컬, 이 물질적인 어떤 한계가 분명한. 그래서 금을 실제로 보관하거나 거래하거나 들고 다니거나 아니면 쪼개거나 진위 여부를 판별하거나 다 코스트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ETF라는 게 나왔을 때 2000년대 초에 굉장히 이제 이 금융 시장의 기관 투자자들한테는 큰 좀 반향을 이끌어낸 게 결국에는 야 이거 거래하기 너무 쉽다, 너무 좋다, 접근성이 훨씬 높아진다, 허들이 낮아진다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에 대한 어떤 투기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기관 투자자들의 유동성이 본격적으로 들어오면서 ETF 시장에 이 금 ETF 가격 상승이 금 현물 가격을 이끄는 이제 반대죠, 사실. 스팟 가격이 파생상품 가격을 이끌어야 되는데 약간 파생상품 가격이 반대로 현물 가격을 이끄는 현상으로 많이 이제 와전이 됐어요. 그 반전이 됐습니다. 현재도 금 가격을 이 실제 금 시총보다 금 파생상품 시장의 이 거래량이 훨씬 크기 때문에 파생상품 시장의 가격이 금 현물 가격을 이끈다는 그런 뭐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금이라는 게 저희 같은 일반 투자자들한테까지 이제 투자 자산으로 인식될 수 있는 거는 ETF의 등장 덕분에 가능했던 거죠. 근데 비트코인은 그렇진 않잖아요. 비트코인은 맞습니다. 현물 비트코인 자체를 기관이나 우리 같은 개인이나 뭐 아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나 똑같이 접근할 수 있는, 물론 어렵죠. 물론 어렵지만 이제 업비트 거래소 같은 걸 써서 뭐 하는 게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굉장히 접근성이 떨어지지만 비트코인이라는 게 누구에게나 이제 닿을 수 있는 그런 그냥 인터넷이 한 종류이기 때문에 인터넷 상에 존재하는 어떤 재화이기 때문에 물질적인 제약을 금처럼 확 낮춰가지고 접근성을 높였다, 이렇게 이제 펀더멘탈을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좀 다르네요, 확실히. 좀 다릅니다. 근데 이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것의 어떤
기관 자금이 본격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마중물은 확실히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관들은 이 인스티튜션이라고 하죠. 금융기관들은 책임 소재가 명확해야 됩니다. 어떤 투자를 집행함에 있어서 이거 누구의 판단으로 한 거냐, 누구 이름으로 한 거냐, 또는 이제 어떤 jurisdiction이라고 그 법령 하에서 한 거냐, 이런 게 다 명확해야지 어떤 compliance라고 하는 그런 이슈로부터 스스로를 이제 보호하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의 돈을 운용하는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비트코인 가격 오른다니까 저기 거래소에 계정 터가지고 사, 이런 결정을 못 하는 거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ETF의 존재가 이들한테는 좀 확실히 절실한 게 맞아요. ETF라는 거는 다 그 QCB라고 해가지고 우리로 치면 주민등록번호 같은 그런 어떤 고유 넘버가 붙어 있고, 그 주민등록번호가 이 ETF 증권이 어떻게 거래됐는지, 언제 어떻게 발행됐는지를 다 트랙하거든요. 그 장부가 그리고 이 금융기관들 사이에 망 안에 다 남고요. 이런 것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거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금융기관들은. 그래서 야, 그러면은 비트코인 현물 ETF가 나왔으니 우리도 이제 본격적으로 포트폴리오의 일부를 비트코인으로 한번 담아보자라는 결정을 본격적으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흔히 얘기하는 블랙락이라든가 피델리티가 이제 그 면에서 접근성이 훨씬 좋아진 거고 높아진 거기 때문에 같은 트렌드로 갈 것 같기는 하되 극간의 펀더멘탈은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어떻게 보면 가장 이제 유리한 지점들은 결국 기관들의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루트로서 가장 좋은 역할들을 하게 된다. 이게 어떻게 보면 결론으로 봐도 괜찮을까요? 그렇죠. 근데 기관들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기관 자금이 들어온다고 하면 기관들이 직접 운용하는 그런 자금 또는 기관의 자기 자본 뭐 이렇게 이제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그것도 있겠습니다만 그게 아니라 이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고객들의 자금이죠, 결국에. 그렇죠. 고객들의 자금이죠. 네, 맞습니다. 이런 블랙락이나 피델리티 같은 자산운용사들이 굴리는 고객들의 자금. 이 고객들은 누구냐? 뭐 은퇴 자금을 여기다 맡겨놓고 이제 굴리고 있는 그런 은퇴 세대,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들이라던가 뭐 이런 분들이죠. 결국 아시겠지만 전 세계의 부는 우리보다 훨씬 윗세대 분들, 베이비부머 이상 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대부분은 아직도 가지고 있으시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점점 밀레니얼 세대에게 향후 20년 동안 부에 이전을 하면서 이제 밀레니얼 세대가 또 사회 주축으로 올라가는 건데, 아직까지는 58년생 이전에 태어나신 이 베이비부머 이전 세대, 이분들이 많은 부를 가지고 계시고, 이분들은 굉장히 뭐 부자분들에 한해서지만 부자분들은 보수적인 자산운용을 원하세요. 단 1%, 2% 수익이라도 괜찮으니 원금 보전이 되는 아주 안전한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보통은 이 PB라고 하죠. 이 자산운용사들에서 고객들을 관리하는 이 개인 투자 어떤 프라이빗 뱅커들, 외국에서는 RM이라고 합니다. 릴레이션십 매니저라고. 그 사람들의 말을 그냥 듣죠. 그 사람들이 이제 포트폴리오를 짜주면 뭐 결정만 하는 거죠. 이건. 그 포트폴리오에 그동안 비트코인이 못 들어갔어요. 네, 왜냐면은 고객님 이거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사드리려면 지금은 안 되고요. 직접 코인베이스 계정 트셔가지고 거기서 사시면 돼요. 이럴 수밖에 없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누가 합니까, 고객들이? 그러면 어때요? 그럼 뭐하러 해? 근데 지금은 이제 ETF가 나오면 기존에 운용하던 그 포트폴리오 안에 기존에 사용하던 프로그램을 통해서 매수해서 넣어드릴 수가 있는 거죠, 고객들을 대신해서. 그게 바로 이 기관 자금의 유입이라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맞습니다. 네,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랑 조금 다른 관점으로 이제 FASB에서 이 재무 회계 기준을 변경한 부분들도 있는데, 그 부분들의 어떤 파급 효과는 혹시 어떻게 보시나요? 굉장히 큰 파급 효과가 있다 생각해요. 이제 그 전에는 이제 가상자산을 어떻게 회계적으로 정해야 할 거냐는 어떤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무형자산으로 해석을 했어요. 무형자산으로 해석을 하면 회계장부에 어떻게 반영이 되냐면, 보통 무형자산이라는 거는 뭐 유형자산도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어 쉽게 설명하면 공장이라는 재산이 있다고 칩시다, 어떤 회사에. 그러면 그 재산의 공장의 가치는 회계장부에 어떻게 반영되냐? 계속해서 감가상각을 하면서 반영이 됩니다. 매년마다 이렇게 가치를 이제 반영을 하죠. 근데 무형자산을, 암호화폐를, 가상자산을 무형자산으로 해석을 해서 회계장부에 기록을 하면 가격이 떨어질 때만 반영을 할 수가 있어요. 가격이 그러면 반등을 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떨어지는 것만 회계장부에 마치 감가가 되는 것처럼 반영이 되니까, 이 가상자산을 자기 재무제표에 사서 넣어놓고 싶은 기업들은 굉장히 좀 결정하기가 꺼려지는 거죠. 뭔가를 샀으면 가격 상승이 와야 재무제표가 탄탄해지는 그런 효과가 올 텐데 계속해서 떨어지니까 이제 그거를 감수하고서라도 그렇게 한 곳이 이제 마이클 세일러가 있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곳들. 근데 우리가 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지금까지 이제 20억 불 정도의 비트코인 투자 수익을 봤다라고 다 알고 있지만 그게 회계 장부상에는 반영이 안 됐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게 되는 겁니다. 회계 기준이 바뀌어서 가격 상승분까지 다 이제 주기적으로 회계 가치에 반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대차대조표 결정이라고 하죠. 재무상태표 또는 대차대조표, 밸런스 시 결정을 하는 그런 기업들이 늘어날 수 있는
어떤 좋은 뭐 조건이 만들어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기업들이 더 많이 비트코인을 사서 그 자신의 재무 상태표에 넣어 놓으려고 하는 그런 수요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네. 이걸로 인해서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네네. 근데 그동안에 아마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을 텐데 요 조건들이 굉장히 이거를 선택을 많이 막아왔던 게 사실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왜냐면 이걸 넣었을 때 만약에 계속 가격이 하락했을 때 내가 이제 그것들 책임을 감당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어떤 불안 요소로 작용했을 텐데 아마 이 효과들이 향후에는 비트코인의 어떤 장기적인 자금 유입에 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그렇죠. 기업들이 사주면은 우리 같은 개인들이 이제 사는 것보다는 훨씬 파급 효과도 클 것이고 규모도 훨씬 클 것이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기업은. 그러니까 단기 트레이딩 또는 스페큘레이션 같은 그런 이슈에서도 비트코인 가격이 좀 자유로워질 수도 있을 거고 굉장히 좋은 어떤 건강한 호재들이 굉장히 많이 연달아 쏟아져 나올 것 같은 그런 이제 뉴스라고 봅니다. 네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몇 가지를 저희가 짚어봤는데 장기적으로 이 비트코인에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케이스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장기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수 있는 비트코인 수요가 상승할 수 있는 거는 결국 은행 시스템 붕괴에 있다고 봅니다. 은행 시스템 붕괴. 네. 그 지금 미국에서 그 연준이 지역 은행들의 긴급 자금을 유동성을 제공해주는 BTFT라는 게 있죠. 네. 그게 3월 달에 종료가 됩니다, 내년에. 근데 지금 지난주에 나온 뉴스인데 한 주 동안만 90억 달러의 자금이 긴급 자금 대출로 또 나갔다고 해요. 와, 네. 현재 이제 쌓여 있는 게 100만 천만 원, 1억 2천만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억 2천만 달러가 아니죠. 90억 불, 1,200억 불이네요. 1,200억 불. 1,200억 불 정도가 쌓여 있고, 그러니까 이 지역 은행들이 연준한테 단기 자금을 유동성으로 대출받아서 그 예금 엑소더스를 막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금 엑소더스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데 그동안 예금으로 사놨던 이 채권, 국채 같은 것들은 이자가 너무 많이 오르니까 국채 가격이 폭락해서 이제 너무 큰 손실을 보고 있고 어떤 이 자금이 아무튼 경색에 빠져 있는 겁니다. 네네. 얼마나 많은 지역은행들이 이런 위기에 빠져 있는지 뭐 지난번에 실리콘밸리 은행 같은 곳들이 이제 파산하면서 크게 대두되긴 했습니다만 그 이후로 이 BTFT 같은 게 이제 막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아마 연준이 계속해서 이렇게 하겠지만 왜냐하면 은행 시스템 붕괴를 연준 입장에서는 절대 좌시할 수 없는 그쵸.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계속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뭐 다시 운용을 해서라도 은행들을 망하게 두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뭐 이게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느냐 또 그거는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당수의 전문가들이 내년에 higher for longer를 가능성을 보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5% 수준의 기준금리가 이렇게 1년 동안 또 내년에도 계속해서 유지되고 국채에 투자한 이런 지역은행들의 대차대조표 가치가 계속해서 손실 이자 부담도 계속해서 늘어만 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은 은행들의 파산이 좀 가시화되지 않을까. 만약에 이 상태가 계속된다고 가정했을 때 계속된다면 그러면 우리나라 저축은행 사태도 있었고 뭐 그런 사태가 미국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때도 비트코인 가격이 한번 크게 반등했었거든요. 단기적으로. 그게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의 이제 그냥 단순히 기준금리 내려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다시 회복돼서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는 그런 단순한 어떤 거 말고 이제 진짜 수요가 견인하는 가격 상승이 그때는 본격적으로 발현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게 되게 중요한 사건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어차피 유동성이 늘어나면 모든 자산이 다 오르는 개념인데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는 사실 특정한 어떤 대체 자산들이 선별적으로 오르게 되는 부분들이고 이게 실질적으로 비트코인에게는 뭔가 뚜렷한 정체성을 만들어줄 수 있는 사건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근데 이사님 개인적으로는 요 가능성이 뭐 좀 높다고 보시나요? 아니면은 어느 정도 수준에서 금리를 그래도 지금 시장의 지배적인 전망은 5월, 6월로 보고 있는 그런 견해들이 있는데 이사님 개인적인 관점 어떠신가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higher for longer를 좀 더 오히려 점치고 있어요. 못 내릴 것 같다는 생각? 네네. 왜냐면 인플레이션이 이 페드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을 잡는 거 그리고 고용률을 높게 유지하는 거 이게 가장 큰 지상 과제인데 일단 인플레이션이 지금 안 잡히고 있죠. 그러니까 내려가고는 있습니다만 이 페드가 말하는 2% 타겟이라는 거는 그냥 한 분기 이렇게 2%가 달성된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과거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평균치가 2%가 달성됐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얘기가 나오는 게 이 기준 자체를 3%로 올려야 된다. 이제는 인플레이션을 감내하고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2% 타겟 도달하겠다고 했다가 경제가 지금 이제 뭐 아직까지는 고용도 좋고 소비도 좋으니까 유지가 되지만 그게 꺾이는 순간 침체로 이제
급반전할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것 때문에 이제 연준한테 계속 3%를 올려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제롬 파월 의장은 아직까지 그럴 생각은 없다고 못을 박았죠. 2%로 그래서 어떻게든 맞춘다는 거는 이제 이 2%가 오랫동안 유지돼야 됩니다. 아무튼 적어도 1년. 내년에 근데 과연 그렇게 될 거냐?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여러 가지 보는 시각에 따라 굉장히 숫자가 왔다 갔다 하지만 그 CPI라고 하는 미국에서 쓰는 인덱스를 보면 음식, 식음료, 외식가 그리고 뭐 기름, 그러니까 에너지죠. 네, 에너지. 네, 그런 것들을 포함하면은 여전히 4%대에서 잘 내려오지 않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제외하면은 3%대로 떨어졌다. 뭐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죠. 근원이랑 헤드라인이 좀 차이가 많이 난다는 맞습니다. 거죠, 네. 지금. 그래서 이 실제 인플레이션이 정말 잡히느냐를 내년에 뒷줄을 주목해서 보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도 미국인들은 그 소비 여력이 남아 또 이제 크레딧이라고 하죠. 네. 이제 신용카드, 신용 뭐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그런 것도 상당히 많이 남아 있어요. 네네. 그동안 많이 쓰지 않았던 거죠. 2008년 이후로 굉장히 이제 이 경제가 다이어트를 많이 했습니다. 미국 경제가.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뭐 가계 부채가 문제가 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미국은 그런 거에 비하면 가계 부채에 대한 문제는 아직까지 거의 없거든요. 네네. 정부 부채가 많죠. 정부 부채가 많다. 네. 그래서 아직까지 소비 여력이 있다면은 내년에도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은 이 상태로 유지될 거고 기준금리 내리고 싶지 않을 거고 근데 이제 이러면은 부도나는 크레딧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은 이 지금 현재는 낮은 이자를 내면서 버티는 가게들이 많죠. 대출을 받았던 가게들 아니면은 집담보대출을 받았던 네네. 가게, 회사채를 발행했던 회사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묶어놓은 낮은 그 이자율로 이자를 내고 있습니다만 네. 만기가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런 대출들은 리파이낸싱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기 연장을 하는 거죠 대출들은. 일시납을 못 할 거 아니에요. 네, 지금 그렇죠. 이 상황에서. 못하죠. 그러면은 다시 이제 높은 이자로 바뀌잖아요. 네. 거기서부터 얼마나 버틸 수 있느냐가 관건인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회사채, 미국 회사채 만기가 2024년 1분기 이후에 많이 돌아와요. 네. 그걸 그래서 우리는 좀 지켜봐야 됩니다. 그러네요. 많이 그때 돌아왔을 때 이 회사들이 버티느냐 안 버티느냐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저는 근데 좀 그래서 결론을 내자면 조금 그런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있는 상황에서는 연준이 함부로 기준금리 인하를 쉽게 말을 꺼내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서 내년에는 계속해서 계속 이기조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네, 지금 말씀 이제 들어보면은 적어도 1, 2분기까지는 내리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고 네. 그러면 이후에 이제 1, 2분기 이후의 상황들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부분들로 저는 해석이 좀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거시경제 얘기들은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 마무리를 하고 저희가 지금부터는 좀 개인적인 어떤 견해들을 조금 더 여쭤볼 텐데 우리가 지금 어떤 대세 상승장에 대한 부분들은 앞서 우리 ETF 얘기하면서도 말씀 잠깐 주셨는데 ETF가 승인되든 안 되든 그 시점에 바로 뭐 대세 상승장이 연결된다 이런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번에 이제 만약에 대세 상승장이 오게 된다면 어느 시점에 어느 정도로 올 거라고 보시나요? 내년에 온다면요? 네, 아니면은 내년에 그 후에 그 후에도 괜찮습니다. 보시는 대세 상승장에 대한 관점. 저는 이제 ETF 이슈가 해소가 되고 나면 네. 그 상승장이 오려면 새로운 이제 어떤 호재가 나와야 되거든요. 네. 저는 그 호재를 큰 대기업이나 아니면 국가 단위의 도입이라고 생각을 해요. 채택에 있다 오히려. 채택에 있다. 네네. 결국에는 내년에 이제 반감기가 오면서 공급은 반으로 줄지만 네. 수요가 늘지 않으면 가격 상승은 제한적이거든요. 네네. 수요 상승을 이끌 거는 저는 이제 ETF가 끝났으니까 끝났다 치고 이 국가 단위의 도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수준의 대기업이 나서서 큰 규모의 비트코인을 뭐 정기적으로 매수하는 그런 이제 뉴스가 나오면은 그거는 큰 호재라고 보거든요. 공급 스퀴즈가 오죠. 네네. 그런 이제 큰 자금들이 유동성이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그러면 왜 이런 국가나 기관들이 그런 행동을 할까? 결국에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higher for longer 같은 거시경제 상황에서 뭔가 이 인플레이션 상황을 타개할 어떤 이거는 뭐 경착륙도 아니고 연착륙도 아니고 인플레이션도 아니고 디플레이션도 아닌 아주 선별적인 것들만 오르고 선별적인 것들은 대부분의 것들은 좋지 않은 상황이 그런 네. 어떤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표현하죠. 이거를 그쵸. 경제 용어로. 맞습니다. 네. 그 가격 상승과 경기 침체가 함께 오는 동시에 오는데. 그 상황이 저는 좀 그 기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기대한다는 건 아니고 그런 상황이 예상이 되거든요. 예측이 된다. 그런 상황에서 비트코인을 대차대조표 결정으로 가져야 되겠다라고 결정하는 국가나 대기업이 나오는 게 큰 호재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우리가 그냥 기준금리가 내려서 유동성이 많이 풀려서 기대감에 사는 그런 전고점을 그런 식으로 뚫는 게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수요가 발생해서 새로운 수요처에서 새로운 유동성이 들어와서 기존의 유동성, 시장에 남아있던 유동성과 합쳐져서 가격이 2배, 3배 오르는
이게 저는 가장 확실한 시나리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이사님 말씀을 들었을 때는 사실은 뭐 반감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갈리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공급의 측면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신규 공급이 엄청나게 줄기 때문에 공급단의 어떤 영향력 자체는 굉장히 적어진다라는 거는 뭐 인정할 수밖에 없는 어떤 사실인 건데, 그럼 이사님께서는 어떤 과거에처럼 반감기에 대한 어떤 이슈들을 통해서 1년에서 1년 반 정도 기간에 어떤 전고점을 그러니까 ATH를 찍는 그런 시나리오는 이제 오지 않을 거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단순히 반감기 하나만 가지고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이게 이제 그렇게 되면 셈법이 조금 더 복잡해질 수 있는데, 만약에 이 투자자들이 아무래도 이번 반감기를 가지고서 이제 어떤 한 사이클 동안에 굉장히 많은 퍼포먼스를 내시고 현금화까지 원하는 어떤 투자자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보니까.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뭐 굉장히 2030년까지 비트코인을 꼭 쥐고 있겠다 이런 관점보다는 뭔가 특정한 기간에서 현금화를 한번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만약에 그런 관점으로 투자를 하신다면 어느 시점까지 매입을 해서 어느 시점에 매도를 하면은 그래도 가장 효율적이라고 보시나요? 지금이 굉장히 좀 좋은 시기이긴 하거든요. 그렇죠. 지금 좋은 시기인데.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뭐 가격이 이제 거품이 거칠 때까지는 좀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정이 지금 뭐 얼마나 열지 모르겠지만 일부 조정이 이루어지면 한 요 정도 타이밍에서는 뭐 매수하시는 건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반감기가 오면은 확실히 공급이 반으로 주는 거고, 그러면 어떤 수요가 발생하냐에 따라 공급 스퀴즈는 오거든요. 그때 가격이 튈 수 있고 뭐 그 후로 계속해서 가격이 상승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게다가 지금 ETF가 만약에 승인이 되면요, 이제 반감기에 어떤 매수 타이밍을 재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얘기하시는 게, 반감기 후로 한 뭐 1년에서 1년 반 사이에 한번 크게 대세 상승장이 오니까 전고점은 그때 뚫으니까 이제 그 전에 한번 떨어진다는 거죠. 반감기 전후로 한번 크게 떨어지니까 그때 다시 담겠다. 그래서 지금 이제 비트코인 가격 4만 불 넘어가지고 좀 익절하신 분들 계시면 다시 들어갈 타이밍을 이제 보고 계시는 분들 많은데, 그렇게 안 떨어지면 그럼 어떻게 할까라는 말씀을 전 드려요. 왜냐면 이제 수요가 좀 단단해지잖아요. 그전 반감기에는 이런 이슈가 없었죠. 그전 반감기에는 굉장히 얇은 유동성, 상대적으로 얇은 유동성 하에서 그런 큰 가격 하락과 상승이 온 건데, 이게 사이클을 거치면서 점점 플랫해지거든요, 결국에는. 왜냐면 시장 자체가 커지니까. 그래서 특히나 ETF가 내년 초에 만약에 성공적으로 출시가 돼서 거래가 되기 시작하면, 게다가 거래가 되기 시작해서 수요가 좀 붙어서 이제 유동성이 막 커져요, 볼륨이. 그러면은 쉽게 가격이 내려가지 않을 거예요. 네네, 맞습니다. 그런 이제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차익을 실현하시더라도 기관이 받쳐주니까 안 빠지는 거죠. 그러면은 다시는 매수 타이밍을 못 잡는 가능성도 이제 있는 거거든요. 배제할 수 없죠. 네. 그러니까 차라리 아직까지 뭔가 큰 뉴스가 한동안 없었잖아요. 지금까지는 그냥 거시경제가 조금 훈풍이 분다 이래가지고 가격이 막 오른 거지. 그러면 이제 거품이 약간 거쳐서 좀 빠지면 이때는 한번 사볼만 한 것 같고, 그리고 내년에 이제 뭐 ETF도 나오고 반감기도 오고 그래가지고 그때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만약 그때 가격이 좀 올라준다면 그때 한번 익절하는 건 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내년 그게 말이 될지 뭐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아무튼 들어가는 건 나쁘지 않은 선택인 것 같다. 네, 맞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저도 굉장히 좋은 시점들이, 어쨌든 우리가 조금만 더 2024년, 2025년까지만 눈을 좀 돌려봐도 지금 시점 자체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도 또 많이들 기왕이면은 조금 더 싸게 사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다 보니까. 그건 저도 그렇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조정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번에 만약에 조정이 온다면은 그 구간은 분명히 중요한 좀 매입 구간이 될 가능성이 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비트코인의 채택과 관련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이 상승하려면 채택이 가장 중요한 이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국내에서도 굉장히 좀 중요한 소식이 전해졌는데, 국민연금이 코인베이스 주식을 지금 매입한 거에 대해서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의미를 너무 오버해서 해석하지 말자라는 의견도 있고,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의견도 있는데, 이사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놀라긴 했어요, 저도. 네네. 국민연금이 코인베이스 주식을 매수했으리라고는 뭐 상상조차 하지 못했어요. 상상도 못했던 겁니다, 사실. 근데 되게 상당히 놀랄만한 뉴스긴 하고요. 코인베이스는 이제 사실상 그냥 코인에 투자한 거랑 마찬가지로 봐도 될 정도로 모든 매출이 코인 거래에서 나오는 회사지 않습니까? 거래소. 그래서 어떤 가능성을 보고 투자했을까가 저도 사실 궁금하더라고요. 코인에 대한 가능성을 그럼 본 거라고 해석할 수 있잖아요. 국민연금이라는 단체가. 그 자산, 그 보수적으로 운영하는 어떤 자산 운용을 하는 그런 전문 매니저들이 그래도 가상자산에 대한 인식이 괜찮나 보다. 앞으로 가상자산이 정말 넥스트 빅띵이 된다면 코인베이스 같은 회사들은 이제 큰 혜택을 누릴 회사로 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되게 좋은
좋은 현상, 좋은 뉴스로 받아들여서 되게 기분이 좋았고요. 다만 확대 해석은 하지 않습니다. 네. 이제 코인베이스 주식 자체에 대한 평가도 그렇고 코인베이스가 가지고 있는 어떤 뭐 가치, 어떤 뭐 가능성 이런 것들도 저는 좀 제한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네. 코인베이스는 그냥 단순히 거래소예요. 네. 그리고 규제에 완전히 이제 들어가 있는 그런 회사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더 이상 어떤 크게 그 비즈니스를 확장하는 거는 이제 앞으로 더욱 어려울 거예요. 물론 지금은 거래소도 해, 뭐 그 인스티튜션용 커스터디 사업도 따로 해, 뭐 이러면서 네. 여러 스타트업들에도 투자도 하고 네네. 약간 여러 가지 이제 사업 영역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그 어떤 선진국일수록 금융 시스템, 금융 어떤 서비스에 대한 어떤 규제가 굉장히 명확하고 네. 이제 이해상충 같은 거를 굉장히 이제 막으려고 하는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나누라고 할 겁니다. 아마 거래소는 거래소만 하고 네. 그런 커스터디는 커스터디만 하고 이런 식으로 나누려고 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사실 비슷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래소들은 좀 앞으로는 점점 가면 갈수록 어떤 가치 상승에 대한 폭이 제한적일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네. 그러면은 어떻게 해석을 하더라도 어쨌든 코인베이스 주식을 매입했다라는 거는 비트코인이나 이 가상자산의 향후 가치가 상승할 것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는 거는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그에 그렇죠. 대해서는 네네. 그럼 여기서는 이제 이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JP 모건의 제이미 다이먼이 청문회에 나와서 이 엘리자베스 워런 앞에서 암호화폐는 범죄자들만 쓴다. 금지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을 하면서 이제 많은 또 비판들을 좀 받곤 했는데요. 자, 그 생각을 해보면 이제 JPM 코인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 JP 모건이 계속해서 이 암호화폐를 자기들 나름으로 활용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약간 겉과 속이 다른 발언들을 하는 데는 어떤 의도가 있어 보이는데 이사님은 이 의도가 뭐라고 보시나요? 저는 이제 JPM 코인과 결부짓기보다는 네. 그 JP모건이라고 하는 은행이 가지고 있는 어떤 헤게모니에 좀 더 방점을 찍고 싶어요. 네네. 그러니까 JP모건은 이 캔틸런 효과라고 합니다. 경제학 용어로 네네. 캔틸런 효과라고 하는 이 돈의 수도꼭지 가장 옆에 붙어있는 그래서 거기에서 큰 수익을 내는 그런 금융기관이죠. 무슨 말이냐면 중앙은행이 돈을 발행하고 그 발행하는 돈이 처음에 어딜 거치냐를 생각해보면 은행을 거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은행의 이해관계자들이 가장 큰 수익을 가져갑니다. 네. 왜냐하면 돈의 값이 가장 쌀 때니까. 아시다시피 대출이라는 것도 중앙은행에서 나온 돈이 은행과 은행을 거치면서 이자에 이자가 붙어가지고 결국 우리 같은 이제 금융 소비자들한테 올 때 최종 이자가 결정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다들 아실 거예요. 대출 받을 때 뭐 이자 산정 그 어떤 기준 같은 거 계산돼서 나오지 않습니까? 네. 뭐 금융채 1%에다가 뭐 플러스 어떻게 해가지고 뭐 4%가 되는 그런 거 다 보셨을 텐데 네. 결국 그 1% 단에서 가장 싸게 돈을 구해오는 그 기관이 나머지 뒷단에 오는 그런 금융 소비자들한테 금융 그 대출을 상품화해가지고 팔면서 돈을 버는 거죠. 네. 근데 이게 거의 사실상 무위험 수익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어떤 뭐 사업을 통해 가지고 벌어들인 그런 사업 소득도 아니고 이거는 계속해서 돈의 양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수익을 얻어가는 구조가 굉장히 공고하게 여기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JP모건이라는 회사는 그래서 웬만하면 망할 수가 없어요. 아주 큰 실수를 저지르지 않는 2008년급의 어떤 그 정도 사태가 나지 않느나.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은 그러면 이 제이미 다이먼 눈에 어떻게 보이냐? 이 시스템을 갈아엎으려고 하는 어떤 굉장히 큰 변혁으로 보이는 거죠. 뭐 아주 그래서 싫을 겁니다. 이 돈의 수도꼭지를 막을 수 있는 원천적으로 네. 그런 어떤 재화이거든요. 옛날에 근본위 때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는 중앙은행이 함부로 돈을 발행할 수 없었잖아요. 네. 71년도 닉슨 쇼크가 있기 전에는 달러라는 거는 일정량의 금과 반드시 태환이 돼야만 했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그만큼의 금을 가지고 있어야만 달러를 발행할 수 있었어요. 그게 끝나고 그 고리가 끊어지고 본격적으로 큰 게 바로 이런 메가뱅크들입니다. JP모건,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뭐 지금 블랙락이나 뭐 피델리티가 있고. 그래서 이 유대 자본을 움직이는 거대 은행에서 유대 자본을 움직이는 초공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비트코인 같은 거는 아주 경멸할 정도로 싫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JPM 코인 같은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아주 로우 레벨에서 이제 제이미 다이먼이 관심 있는 영역은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로우 레벨에서 어쨌든 이런 금융기관들은 소비자가 원하고 돈이 될 것 같으면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냥. 블록체인이 정말 나중에 넥스트 금융 인프라가 될 수도 있지 않느냐. 어떤 일만의 가능성으로. 그렇죠. 뭐 그게 이제 뭐 직원들 딴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올 거고 또 한때 가격이 막 오르면 관심이 막 불러일으키기도 하니까. 네. 이렇게 진짜 그러면 제이미 다이먼은 진심으로 비트코인을 싫어하고 있다. 정말 싫어하고 있다. 싫어하고 있다. 네. 그럼 어떻게 보면 이제 블랙락과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건 은행이라는 것과 자산운용사라는 측면에서 서로 약간 차이가 있는 부분들로 볼 수 있겠네요. 이제 레리 핑크 블랙락 총수도 정확히 같은 의견이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처음에는 그렇죠. 처음에는 그랬죠. 이게 자금 세탁의 온상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원래는.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왜
그래서 틀었냐면 이 레리 핑크 제 생각에는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이 미국 달러가 너무 많이 풀려서 약간 제가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이제 위기가 왔다고 보는 거예요. 그냥 달러 피라미드라고 하는 그런 구조 상단에 놓여 있는 미국 국채 신용으로 마음껏 달러를 발행할 수 있는 현재 구조가 언제까지 지속될 수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상단에 달러 피라미드의 상단에 뭔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 재화가 들어와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네. 거죠. 어쩌면 근본위제를 생각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비트코인이 있잖아요, 우리한테는. 네. 그 비트코인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거는 달러 헤게모니는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만 그 계속해서 신용으로 달러를 발행하는 이 구조 자체는 이제 끝날 수도 있고 그러면 비트코인이 이제 달러 피라미드 최상단에서 어떤 최후의 보루로서 쓰이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미리 선점해서 좀 가지고 있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제이미 다이먼은 이 달러 헤게모니를 계속해서 유지하려는 지금 상황인 거고 네. 스탠스인 거고 레리 핑크는 이미 위기를 보고 그것에 미리 대비하는 스탠스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되게 굉장히 인상 깊은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럼 만약에 최근에 이제 X에서 이제 ETF 스토어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네이트 지라시라고 하는 사람은 이 JP 모건이 이제 이게 하고 있는 이 어떤 행동들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면서 제이미 다이먼도 결국은 이 JP 모건도 현물 ETF와 같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어쨌든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노출들이 늘려나갈 것이다. 자,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어떤 향후에 이제 이 JP 모건의 어떤 스탠스의 변화들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시나요? 되게 적극 공감합니다. 방금 그 말씀하신 그 대해서는. 스탠스에 JP모건은 결국 소비자들이 원하는 금융상품을 어쨌든. 판매하는 네네. 게 가장 그들의 할 일이고요. 네. 그리고 돈이 되면 뭐든지 한다가 결국에는 이 미국 금융기관들의 기본적인 어떤 철학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돈이 될 거잖아요. 그러면 비트코인을 반드시 다루게 될 겁니다. 뭐 이미도 프라이빗 웨alth 매니지먼트 쪽에서는 비트코인 상품을 뭐 다양한 방법으로 이미 이렇게 판매하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JP모건이. 그러면은 ETF도 나오고 이제 본격적으로 비트코인에 누구에게나 접근할 수 있는 상품이 나오면은 JP모건이 이런 거를 안 다룰 리가 없죠. 그렇죠. 돈이 된다면은 다룰 수밖에 없다. 맞습니다. 네, 이거는 월가라는 어떤 세력의 어떤 특성이기 때문에 네. 그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아까 전에 이제 잠시 말씀 주셨던 이 아르헨티나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이제 아르헨티나의 밀레이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이 중남미에서 실제로 비트코인의 입지가 굉장히 좀 이제 더 넓어지는 어떤 분위기들, 어떤 그런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아르헨티나의 밀레이 당선 어떤 파급력을 지니게 될까요? 저는 이번에 싱가포르에서도 이 아르헨티나에 오래 사신 분과도 이제 우연하게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밀레이 대통령의 당선을 어떻게 보느냐. 근데 굉장히 기대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분의 국적은 이태리 분인데 네. 근데 아르헨티나에 거주하시는 상태 몇 년 동안 사셨다고 합니다. 네네. 근데 이제 아르헨티나 현지 분위기가 굉장히 기대하는 분위기가 크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제 국내 언론만 보고 있으면 이 하비에르 밀레이가 굉장히 좀 약간 트럼프 처음 당선됐을 때처럼 굉장히 이변이고 변혁이고 뭔가 이렇게 왜 저러지 저 사람들? 그치, 약간 그런 느낌이 조금 풍기는 느낌이긴 한데. 네. 그리고 뭐 워낙에 강경한 발언을 이제 이 대통령 당시 후보가 그쵸.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오해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비에르 밀레이는 이제 오스트리아 경제학을 이제 제대로 공부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뭐 정치적 상향 자체가 뭐 보수주의다 또는 자유주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네. 경제학자 출신이고 경제학적 사상 자체가 이 오스트리아 경제학, 고전주의 경제학이죠. 네. 거기에 뿌리를 두고 있는 분이라서 민영화, 정부, 작은 정부를 주장하시고 그렇죠. 네. 국영화되어 있는 기업들을 민영화하는 거 네. 그런 거 주장하시고 그 다음에 돈의 어떤 민영화도 굉장히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네, 분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는 아르헨티나는 자국화폐 페소의 가치 부양에 실패했고 그러니까 차라리 달러를 법정화폐로 도입해서 달러를 이제부터 거래되게 하겠다.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제가 얘기 나눈 분이 많이 얘기해요. 자기는 은행 계좌가 2개가 있다. 달러 은행 계좌, 페소 은행 계좌. 그래서 뭐 부동산 계약이나 뭔가 그런 굵직굵직한 돈 거래는 이미 달러로 달러를 한대요. 해야 된다. 네. 그리고 뭐 장 보러 갈 때 쓰는 그런 돈 같은 거는 페소 계좌에서 빠져나가는 체크카드를 쓴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달러로 굴러가고 있는 경제이기 때문에 달러가 이제 그 달러 도입 정책이 굉장히 큰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거기에다가 이제 중앙은행 철폐.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쭉 얘기했던 어떤 은행 시스템 붕괴 이런 거는 결국 중앙은행의 어떤 정책 실패거든요. 네네. 거기에 기인한 건데 아예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해버렸어요. 근데 이게 아직까지는 아무튼 이제 막 그 임기가 시작된 분이긴 하지만 굉장히 국민들의 광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네. 그래서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고 저는 되게 그래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요. 네. 만약에 이 실험이 성공하면은 이 아르헨티나를 기점으로 중남미 전체에 어떤 자유주의 어떤 경제학에 큰 바람이 불 수 있어요. 네. 이제 고전주의 경제학이라고 할게요. 네. 오스트리아 경제학, 고전주의 경제학에 큰 바람이 한번 불 수 있고요. 네. 그게 비트코인에도 호재입니다. 네. 이제 비트코인은 뭐 좌와 우를 가르지 않고
모든 진영에서 다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하지만 저도 똑같은데 저도 이 고전주의 경제학에 굉장히 오랫동안 공부를 해온 사람으로서 비트코인의 가치를 깨달은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네. 결국 돈은 중앙은행에 찍어내는 게 아니라 피앗이 아니라 사람들의 믿음에 근거해서 이제 민간화폐 형식으로 발전해왔다. 언제나 그랬다. 네네. 그게 이제 이 견해 차이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하비에르 밀레이가 이제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다른 중남미 국가들에도 퍼져나가고 엘살바도르 같은 그래서 법정화폐로 아예 비트코인을 채택하는 국가도 또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비트코인 도입이 확산되는 그런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보면 통화의 다변화 약간 이런 개념으로 봐야 될까요? 통화의 다변화죠. 중앙은행이 찍어내는 자국 화폐 모델에서 벗어나 맞아. 뭔가 더 하드 커런시, 하드 머니로 그냥 차라리 그 자국 경제를 돌아가게 만들려는 그런 움직임으로 확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거기에는 굉장히 비트코인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죠. 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그러면 향후에 뭐 만약에 이게 보면은 이제 그 코인마켓 같은 데 가면은 막 투표도 하더라고요. 향후에 뭐 이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도입할 것 같은 나라 뭐 이렇게 해서 막 투표도 하는데 그래요. 뭐 1위는 뭐 파라과이라든지 뭐 그런 나라들이 막 대부분 이제 중남미에 있는 나라들 뭐 베네수엘라나 이런 나라들이 꼽히고 있던데 향후에 계속해서 이 법정화폐 도입도 늘어날 거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늘어날 것 같습니다. 무조건 늘어날 것 같고요. 네. 지금 엘살바도르만 보더라도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도입하고 난 후에 물론 굉장히 많은 이 안 좋은 시선들이나 어떤 좋지 않은 지표들도 있습니다만 그 반대 이면에는 갑자기 이제 그 엘살바도르의 투어리즘, 관광 매출이 급상승하는 효과, 외부 투자, 외국 투자가 급상승하는 효과 이런 이제 간접 효과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거든요. 단순히 비트코인이 경제에서 정말 법정화폐로 잘 쓰여서 국민들이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하고 이런 거라기보다는 초기니까 아직까지는 그 비트코인을 도입했다는 것만으로 이 엘살바도르라는 나라를 바라보는 이 브랜드 자체가 완전히 외국의 시선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엘살바도르가 그 프리덤 비자라는 거를 내놨어요. 그래서 미국과 캐나다 사람이 일단 대상인데 1년에 1000명을 받습니다. 100만 불어치의 비트코인이나 USDT 를 투자하면 이제 약간 거주증 같은 걸 줘요. 프리덤 비자라고 합니다. 되게 기발하네요. 네. 근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조세 혜택도 확실하게 줄 것 같아요. 그게 있어야 아마 그런 머니들이 넘어오겠죠. 그러면 싱가포르 같은 나라가 대표적이잖아요. 확실한 조세 혜택 그리고 이 사업이나 어떤 뭔가 비즈니스를 함에 있어서는 거의 제약을 주지 않는 그런 열린 문화가 그 많은 이제 전 세계의 그 스마트 머니들을 끌어오는 거지 않습니까? 중남미에도 이제 그런 나라가 하나 나올 수 있다. 엘살바도르를 보면서. 그리고 그게 비트코인 도입이 단초를 제공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르헨티나, 뭐 말씀하신 파라과이, 멕시코 다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엘살바도르는 자국 화폐를 진작 몇십 년 전에 없앴습니다. 달러만 쓰는 나라였어요. 근데도 문제 해결되지 않았던 거고. 그래서 아르헨티나도 달러 일단 해보지만 안 되면 비트코인 도입할 수 있겠죠. 파라과이, 멕시코 다 엄청난 하이 인플레이션에 신음하는 국가들이잖아요. 비트코인 또 그 법정화폐 도입으로 바로 넘어갈 수도 있죠. 그래서 저는 좀 거기에서 비트코인 시작된 비트코인 법정화폐 도입이 굉장히 크게 확산될 거다 이렇게 보는 중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이거는 어떤 기대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변화들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향후에 너무나 가능성이 큰 이야기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중남미라든 이런 지역들을 이제 넘어서 이제 또 하나 이게 비트코인의 사용성에서 중요하게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이 이제 이 현실 세계와는 조금 다른 세계가 또 있습니다.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공간에서 어떤 비트코인이 역할들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내러티브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냥 생각하기에는 이 메타버스 하면 뭔가 이더리움과 연결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을 자연스럽게 좀 하게 되는데 이 이사님 같은 경우는 책에서 이 비트코인과 메타버스가 더 많은 중요한 연결고리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 그 이유가 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일단 이더리움은 그 오펙이라고 하죠. 미국 국무부에서 제재를 가하는 국가나 어떤 단체 리스트 그걸 오펙 리스트라고 하는데 오펙 생션 리스트라고 하죠. 그 오펙 생션 리스트에 들어가는 단체나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주소들은 다 검열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위에 올라가 있는 테더나 USDT죠. 그리고 USDC 같은 스테이블 코인들도 그 발행사에서 그냥 지갑들을 검열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그럴만 하니까 그러겠지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메타버스라고 하면요 인터넷 위에 만들어진 어떤 새로운 가상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쉽게 그냥 인터넷이라고 하면 돼요. 우리가 인터넷을 쓸 때 어떤 제약이나 국경 또는 어떤 바운더리 같은 게 있으면 있을수록 상당히 거동이 불편해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죠. 근데 중국은 페이스북, 뭐 유튜브 이런 미국에서 만든 SNS에 접속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VPN이라는 걸 통해서 우회 접속을 합니다. 불편하잖아요. 그럼에도 쓰지만 그게 모든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인터넷이라는 거는 애초에 바운더리를 만들고 어떤 경계를 치고 섹터화하는 게 불가능한 공간인데
그 국가에서 그냥 자신의 어떤 성향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책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막는 거죠. 막아지지 않지만 막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중국이라고 한 나라에는 사실 큰 어떻게 보면은 악재죠. 인터넷 산업이 그렇게 크게 발전할 수 없는, 중국에서는 뭐 알리바바, 텐센트 이런 거 나올 수 있지만 전 세계인이 쓰는 구글이나 뭐 페이스북 같은 거 나오지 않는 그런 이유인 거죠. 어떻게 보면 인터넷이라는 게 그렇다면 그 인터넷 위에서 사용되는 재화, 돈 같은 것도 최대한 프릭션레스 해야 됩니다. 마찰이 없어야 돼요. 어디를 가든 쓸 수 있고 어디를 가든 찾을 수 있고 어디로든 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더리움 외 모든 이제 3세대 블록체인들이 다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죠. 어떤 특정 회사에 전화를 걸어서 그 블록체인의 가동을 멈출 수 있는. 왜냐하면 AWS나 아니면은 그런 클라우드 저장소를 기본적으로 쓰면서 그 위에다가 인프라를 만들었기 때문에 뭐 AWS에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은 인퓨라라고 하는 그 블록체인, 이더리움 블록체인과 클라우드 저장소 사이에서 그 데이터를 피딩해주는 그 API 솔루션이죠. 그 회사에 전화를 해가지고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이제 멈출 수가 있어요. 이제 어떤 정부가 마음을 먹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이제 이런 오펙 리스트에 있는 그런 생션 리스트에 있는 그런 지갑 주소들의 그 어떤 회사들 USDT라던가 USDC 같은 회사들이 스스로 나서서 이런 검열을 하는 겁니다. 그런 이더리움, 그래서 이더리움이나 뭐 아니면은 그 외 나머지 코인들을 인터넷 메타버스라고 하는 어떤 구획이 없어야만 하는 그런 공간에서 쓰이는 재화로 쓸 수가 있느냐 저는 회의적으로 보고요. 비트코인은 그렇기 때문에 가장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네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 관련해서 제가 질문의 방향이 조금 바뀌는데 이게 비트코이너이시니까 이사님이 가장 정말 말끔하게 잘 대답을 해주실 것 같아서 여쭤보는 질문인데요. 이 항등명제라고 하죠. 1비트코인은 1비트코인.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정확하게? 굉장히 저도 글쎄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1비트코인, 1비트코인. 네. 저는 직관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1비트코인은 4만 불이다. 또는 우리나라 돈으로 6천만 원이다. 이런 거가 의미가 없다는 거죠. 네. 1비트코인이 4천만 원일 때 사서 6천만 원일 때 팔아서 2천만 원 수익을 남겼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나는 그냥 비트코인으로 내 부를 이뤄나간다. 그래서 그냥 내가 지금 비트코인을 한 개나 두 개 살 수 있으면은 사고 또 그 똑같은 돈으로 나중에 0.5에서 0.4를 살 수밖에 없더라도 사고 결국 비트코인의 개수를 늘려나가는 게 중요한 거지 내가 얼마의 환산 가치로 얼마의 수익을 받다 손해를 받다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 가격은 결국엔 모든 자산을 납도해서 아웃퍼폼 할 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단기적으로는 물론 언더퍼폼도 할 수 있겠지만 너 뭐 1년, 2년만 살 거 아니지 않느냐 10년, 20년 살 거고 그 10년, 20년 동안 그런 비트코인을 계속 쟁여놨다고 생각을 해봐라. 다른 어떤 자산에 투자했거나 또는 비트코인을 사고 팔았을 때보다 훨씬 큰 부가 네 앞에 쥐어질 것이다. 네 손에 쥐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게 이제 비트코인은 1비트코인이다. 비트코인 순환 경제로 갈 것이다. 결국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것이죠.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하나 의문이 드는 부분들이 사실 이제 저도 이사님 말씀하신 부분들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그럼에도 이제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을 이제 조금이라도 더 싸게 사야 되겠다는 거는 어떤 투자자들의 뭐 기본적인 심리가 될 텐데 우리가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내재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밸류에이션 모델들이 아직까지는 좀 명확하지 않은 것들이 사실입니다. 물론 명확하지 않다기보다는 적용하는 모델이 다르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근데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이 시점에서 비트코인이 밸류에이션이 어떻게 저평가됐는지 고평가됐는지 좀 확인할 만한 대표적인 지표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온체인 지표를 많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명확하게 말씀드리는데 비트코인은 내재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내재 가치를 가지고 계산하시려고 하면 안 돼요. 네네, 맞습니다. 어떤 내재 가치가 있는 재화는 지금 굉장히 언더퍼폼 하겠죠. 왜냐하면 장기채 금리가 많이 올랐으니까. 원래 주식 가격이라는 거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주식 가격, 주식의 현재 가치는 미래 현금 흐름에서 장기채 금리를 나눈 걸로 현재 가치를 계산해서 땡겨옵니다. 그런데 장기채 금리, 즉 분모에 쓰이는 장기채 금리가 그동안 많이 올랐잖아요. 그럼 분자가 동일하다면 당연히 present value, 현재 가치는 낮아지죠. 그런 식으로 비트코인을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주식 대비해서 아웃퍼폼 하는 겁니다. 지금 올해 내내 아웃퍼폼 했죠. 미국 S&P, 나스닥 뭐 10%에서 20% 수익 날 때 비트코인은 지금 170% 상승하지 않았습니까? YTD로. 근데 지금 그러면은 비트코인 가격을 그 고평가되느냐 저평가되느냐 판단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절대 뭐 기준금리나 장기채금리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되냐면 지금 이제 그 온체인 지표 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일단 1년 동안 움직이지 않은 비트코인의 개수 또는 지갑수 요거를 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가치 저장수는 어차피 돈이라는 거는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모든 돈이 마찬가지인데 내재 가치가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믿음에 근거해서 그 가치가 어떤 상대적인 가치로서 평가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외환이라는 이제 환율이라는 걸로 표현되죠. 그래서 그 환율이라는 건 상대적 가치입니다. 비트코인 대비 다른 것들은 어떻게 다른 것 대비해서 비트코인의 가치는 어떻게 매겨지느냐. 그러면은 그 다른 것 대비해서 비트코인의 가치가 높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으려면 얼마나 가치 저장 수단으로 인정받느냐. 이게 1번입니다. 네네. 근데 그 가치 저장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는 온체인 지표를 봤을 때 가장 대표적으로 그걸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1년 동안 또는 그 이상 장기간 동안 움직이지 않은 비트코인의 개수. 지갑에 그만큼 사람들이 한 번 넣어놓으면 빼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네. 나 이거 쓰기 싫어, 읽기 싫어 라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걸 의미하죠. 그게 가장 1번. 또는 거래소 입금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래소에 비트코인을 입금한다는 거는 팔기 위함 그렇죠. 또는 다른 걸로 교환하기 위함이잖아요. 네. 그게 확 줄었다는 거는 비트코인 다 팔 생각 없어라는 걸 의미하니까 네.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비트코인의 그 입지가 공고해지는, 그래서 점점 안 움직이는 비트코인 물량이 늘어날 때 그럴 때 가치가 상당히 지금 고평가돼 있다라고 네. 봐야 됩니다. 네네. 그래서 고래들이 축적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걸 의미하고 네. 그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 가격이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 후로는. 네. 그러면은 이제 저평가됐을 때는 언제냐? 사실상 지금 저평가됐다고 봐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막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 축적량이 막 늘어나고 있을 때, 아직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았을 때, 이때는 가격이 더 올라갈 룸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격이 실제로 막 올라가지고 이제 뭐 다시 NFT네, 디파이네, 뭐 알트코인이네 이런 이제 붐이 불 때, 네. 그럴 때는 지금은 거의 70%가 넘거든요. 1년 이상 잠기 물량이. 네. 비트코인 전체 유통량 중에. 네. 그게 이제 내려옵니다. 그래서 수익 실현을 하는 고래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네. 그때 그리고 거래소 입금량이 갑자기 늘어납니다. 대규모의 비트코인이 막 거래소에 그렇죠.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팔리는 거죠. 그럴 때는 가격은 또 막 이렇게 올라가요. 그때는 고평가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아, 이제 빠질 때가 됐구나. 그래서 스마트 머니들은 그때 입절을 하고 나오는, 그렇죠. 그때 따라 나오는 거죠. 그런 식으로 판단하시는 게 아마 제일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네.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딱 온체인 지표로 캐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움직임들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은.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또 추가적으로 사실은 조금 관계가 없는 질문이긴 한데 어떻게 보면 이게 이분이 암호화폐 생태계 확장에 워낙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분이어서 제가 한번 전체적인 어떤 상황들을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요즘에 일론 머스크의 X가 이 광고주들과 좀 갈등을 겪고 있죠.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주요 고객들이 이탈하고 있다. 이러니까 또 사람들이 아무래도 X 위험한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사태 어떻게 결론 날 것 같으세요? 저는 너무 시원했어요. 일론 머스크가 F 월드를 쓰면서 디즈니의 밥 아이거 현재 대표를 그냥 뭐 나가라는 식으로 아주 욕을 하면서 이제 핀잔을 줬죠. 맞습니다. 저도 그건 진짜 너무 잘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시원했고요. 이 트위터가 그 현 X가 이 프리덤 스피치의 장으로서 계속해서 발돋움하게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X를 이제 인수하기 전에는 이 센서십이라는 어떤 큰 문제에 아주 대표되는 플랫폼 중에 하나였어요. 그렇죠. 뭐 페이스북도 마찬가지였고 뭐 다 마찬가지였긴 했지만, 특히 이제 미국 대선 때, 트럼프와 바이든 대선 때 이제 한쪽 진영의 목소리는 완전히 차단해버리고 또는 그쪽 이제 보이스를 내면은 뭐 어카운트를 갑자기 셧다운 시킨다든가 이제 이런 이슈들이 너무 많았고, 네. 한쪽 진영의 보이스만 굉장히 많이 돌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일론 머스크가 그거를 차단하겠다고 하고 X를 인수한 거예요. 그걸 이제 없애버리겠다. 나는 똑같이 양쪽 보이스가 들리는 곳으로 만들겠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푸시백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 디즈니의 밥 아이거 같은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한쪽 진영의 목소리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분이에요. 그분의 성향이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나는 X가 갑자기 이렇게 변한 게 싫다. 광고 끊어버리겠다. 이런 건데, 이제 일론 머스크는 그런 식으로 나를 협박하지 마라. 차라리 나가버려라. 이제 정면 대응을 한 거잖아요. 네. 저는 굉장히 그래서 이 앞으로도 그런 밥 아이걸 같은 디즈니 같은 회사들이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다고 보지만, 트위터 X의 인기는 오히려 식지 않고 더 늘어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실제로 어떤 회사, 요즘은 언론에 많이 나오는데 그런 회사들이 많이 나와요. 나 광고비 2배로 늘렸다. 네. 트위터에 이제부터 2배로 광고비 쓴다라고 하는 회사들이 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트위터 문제는 전혀 저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동의할 수밖에 없는 말씀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또 탈중앙화라는 걸 너무 막 아무렇게나 붙이면 안 되지만, 어쨌든 우리가 가상자산 투자하는 사람들이 또 가지고 가야 되는 가치들과도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맞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좋은 어떤 방향성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알트코인이랑 또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몇 가지 또 질문들을 드려볼 텐데요. 중국이 지금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서 입지 자체는 뭐 지금 많이 줄어들었고, 최근에 뭐 어떤 특별한 이슈들이 많이 발생하진 않았는데, 매번 불장이 올 때마다 이 여러 가지 어떤 카드들을 꺼내서 지금 이 시장에 어떤 찬물을 끼얹는 그런 역할들을 했습니다. 거기다
거기다가 중국이 또 가지고 있는 물량들이 굉장히 많죠. 자, 그래서 이번 대세 상승장에서도 뭔가 중국이 뭐 소유 금지 뭐 이런 카드를 꺼내놓지 않을까, 또 이런 내러티브도 있는데 이사님 어떻게 보시나요? 중국은 계속해서 그랬죠. 그래서 뭐 가장 컸던 게 비트코인 채굴 전면 금지 같은 것들이었거든요. 그렇죠. 제일 컸죠. 제일 컸죠. 근데 이제 그런 큰 어떤 조치들이 있을 때마다 결국에는 그게 소용이 없는 걸로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채굴 전면 금지가 됐을 때도 한동안 이제 중국이 전체 채굴 해시레이트의 70%를 차지했었는데 네. 그게 뚝 떨어지면서 일시적으로. 일시적으로 이제 미국이랑 뭐 카자흐스탄 이쪽으로 완전히 몰렸었죠. 네. 근데 지금 다시 중국에서 채굴 해시레이트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이거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된 거지? 라는 이제 사람들이 궁금증을 자아내. 원래 중국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에서 어떤 정책을 발표해서 금지를 하더라도 이 중국이 지방자치에서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방 정부가 또 자체적으로 어떤 그 안에서는 그 경제 안에서는 네. 자체적인 어떤 그 리더십을 가져가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 채굴 회사들이 지방 정부와 잘 해결을 해서 네. 그 뭐 데이터 센터 형식으로 이제 등록을 한 다음에 채굴을 계속 하겠다. 그러면은 지방 정부에서 허락을 해요. 그냥 불법으로만 하는 게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앙에서 이번에도 똑같이 뭐 어떤 조치가 됐던 간에 나올 수 있는데 결국 비트코인이나 아니면은 암호화폐 전반에 대한 수요가 있다면 중국에서 지방 정부 또는 어떤 기업단, 민간단에서 계속해서 어떻게든 이걸 끌고 갈 거예요. 그래서 사실 완전히 중앙에 집중된 그런 어떤 정치 체제가 계속해서 이어지기 어려운 큰 역할을 계속해서 이제 하기 어려운 그런 이제 어떤 한계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많은 분들이 중국에서 지금 중국의 어떤 해시레이트도 생각보다는 상위권에 있잖아요. 그래도 네. 그게 5위 안에 들어가는 해시레이트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비밀리에 이렇게까지 열심히 할 수 있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이사님 말씀 들으니까 그 상황들이 어떤지가 조금 더 선명하게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지방들이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에 맞게 중앙 정부에서는 이거를 허용을 해주는 상황이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인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중국 말고도 꼭 장이 좋을 때마다 또 나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토시 지갑에서 물량이 이동했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또 움직이면은 시장에서 또 어떤 공포에 빠지곤 하는데, 자, 먼저 이사님은 사토시 나카모토 정체 누구라고 보시나요? 누군지 모르겠어요. 이사님은 저는 누군지는 모르겠고 네. 할피니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 네. 이제 돌아가신 분이죠. 아니면은 뭐 로저버, 지금 한창 아직도 법원에서 싸우고 계시는 그분 네, 아직도 로저버에 대한 어떤 의견들도 많이 있나요? 있어요. 아, 있고요. 네. 많습니다. 네. 뭐 그러니까 이름이 어떤 닉제보도 닉자보도 있고 네네. 여러 이제 있는데 제 생각에는 돌아가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할피니 개인적인 가능성은 좀 높은 걸로. 그럴 수도 있는데 또 네. 할피니가 아니더라도. 스스로도 아니라고 했고 네네. 정황상 아니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증거들도 꽤 많아서 네. 이 사람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도 또 들거든요. 네네. 왜냐면 그 100만 개가 넘는 비트코인을 자기 지갑에 가지고 있고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상승장이 왔었으니까. 그렇죠. 근데 살아있는 분이 아직까지도 이걸 손대지 않고 있다면은 이게 정말 인간으로서 가능한 그렇죠. 거의 탈인간급이죠. 네, 이 정도면. 그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돌아가셨을 것 같다고 그냥 쉽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그렇죠. 어쨌든 할피니가 아니더라도 지금 생존에 계신 분이 이렇게까지 움직이기는 어렵다라는 부분들인데, 그럼에도 이 사토시 지갑이 뭐 때때로 움직이는 그 이유는 뭘까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저는 그게 다 오보라고 알고 있거든요. 사토시 지갑으로 추정되는 지갑에서 코인이 나왔다 정도지. 그렇죠. 이게 뭐 할피니 지갑이, 그러니까 이게 사토시 나카모토 지갑이라고 증명이 된 건 아닙니다. 네,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다 추정하고 있고 그럴 것이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고. 네. 이제 그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다 그냥 추정되는 지갑에서 빠져나왔다 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크게 관심을 두지 않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중요한 순간마다 뭔가 또 컨트롤할 수 있는 어떤 퍼드들이 필요한데, 그렇죠. 그런 것들을 또 괜히 이제 컨트롤하게 되면 사람들이 지레 또 겁먹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요거는 이렇게 그럼 해석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사님도 비트코인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죠. 만약에 이제 알트코인에 투자하시는 분들이라고 해도. 알트코인에 투자하는 게 이제 비트코인은 가격이 많이 올랐으니까 그동안 못 따라간 알트코인에 어떤 가격 상승을 바라고 돈을 넣어본다, 뭐 그런 거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제 알트코인의 어떤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보고 마치 좋은 주식 골라가지고 투자하듯이 그렇게 할 만한 알트코인이 과연 있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뭐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알트코인으로 수익을 내고 또 그걸로 비트코인으로 사기도 하고
비트코인으로 수익 내고 또 나중에 알트코인으로 또 수익 내기도 하는 그런 식의 어떤 전략을 쓰시는 게 뭐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올랐지만 알트코인이 상대적으로 대부분의 알트코인이 비트코인 상승률을 못 따라갔잖아요. 그렇죠. 특히 이더리움이 그렇죠. 네네, 이번 올해는 뭐 이더리움이 너무 비트코인보다 퍼포먼스를 못 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떤 순환매가 돌 때 비트코인으로 갔던 자금들이 많이 알트코인으로 넘어올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네. 그래서 이더리움이 그동안 많이 못 갔으니까 추가적으로 이제 앞으로는 더 많이 갈 수 있다라는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고 그래서 이더리움을 그래서 지금 투자하신다면은 뭐 저는 그거는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걸 이제 단기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하시는 부분들이고 투자의 관점에서 이번 어떤 사이클 속에서 뭔가 수익을 얻겠다라고 하는 전략들은 어차피 다 누구나 다 그런 걸 하게 되는 어떤 상황들이 오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문제 삼을 수는 없는 거고 결국은 이제 거기서는 개인의 역량들이 얼마나 많이 잘 해낼 수 있는가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알트코인들이 벌써 펌핑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대세 상승장이 오더라도 과거처럼 비슷한 수준의 알트코인 대세 상승장도 따라올 가능성이 어떻게 높다고 보시나요? 저는 좀 어렵다고 봐요. 우리 이사님 그건 좀 어렵다. 이제 유동성이 많이 풀렸을 때 그동안 길게 보면 지난 40년 동안은 금리 하락기였습니다. 그래서 물론 계속해서 이제 하이앤 로우가 있었습니다만 시장의 유동성이 많이 풀 때마다 그게 대세 상승장을 이끌었죠. 네. 그리고 지난 이제 20년으로 좁혀서 보면 지난 15년, 2008년 이후로 좁혀서 보면 이제 제로 금리가 계속해서 유지되고 연준의 양적 완화가 계속해서 이 시중 유동성을 풍부하게 만들어준 상황 안에서 어떤 고성장주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알트코인도 뭐 주식으로 평가하자면 어떤 나스닥 안에서도 굉장히 고성장주로 평가받는 그런 작은 어떤 스몰캡 주식이라고 할까요? 네. 그렇게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야, 메타버스가 정말 앞으로 어떤 대세가 될 것 같다. 네. 뭐 어린애들이 전부 이제 모바일로 로블록스 게임을 하고 윷놀이, 이제 명절에도 윷놀이 같은 거 안 하고 로블록스나 아니면은 마인크래프트 같은 네, 거. 그런 거 한다. 그런 세상에 뭐 앞으로 그러면 암호화폐가 쓰이게 될 거고 그래서 그렇죠. 이제 큰 성장성이 앞으로 보인다라고 한다면 말이 됐던 거죠. 고유동성 시장에서는. 근데 지금은 이제 앞으로는 higher for longer를 조금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연준이 양적 축소까지는 아니더라도 시중 유동성을 계속해서 이대로 놔두는 현재 상태로 놔두는 그리고 그게 오랫동안 지속되는 상황이라면 하이비라는 게 쉽게 붙기 힘들죠. 어떤 향후 10년, 20년 수를 내다보고 이거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크게 베팅하는 식의 투자는 기관 단에서도 개인 단에서도 쉽게 나오기 힘들 거예요. 네네. 그래서 알트코인은 정말 뭐 기업으로 치면은 손익분기점을 넘기는 그런 유즈 케이스 그러니까 말하자면 매출을 벌어들이는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보여줘야만 거기로 돈이 가겠죠. 그냥 말만 이렇게 번지르르 해서 로드맵만 보여주고 이렇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걸로는 돈이 잘 가지 않을 겁니다. 네. 근데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이 유즈 케이스도 없고 손익분기는 말할 것도 없고 네. 매출 구조가 없고 그러니까 쉽게 돈이 가기 힘들 것 같다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것도 이제 거시경제 영향성들을 염두에 두신 부분들이 있고 만약에 이제 그렇게 계속해서 고금리가 지속되지 않고 만약에 이제 내년 하반기 기점으로 그래도 한 차례 정도의 어떤 금리 인하가 시장의 기대치처럼 만약에 오게 됐을 경우 그럴 때도 어떻게 비슷한 결과일까요? 그때는 약간 또 다르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까요? 그때는 좀 달라지겠죠. 아무래도 이제 금리를 내년에 내린다는 거는 본격적으로 침체기가 왔다는 걸 말하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터졌을 때도 경제가 다 망했다고 하면서 모든 시장이 다 지수가 다 급락을 했지만 네. 결국 연준이 개입해서 큰 유동성 패키지를 풀면서 이제 가격이 그때부터 막 올라가기 시작해서 21년까지 계속해서 상승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코인도 뭐 혹은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년에 드디어 이제 그동안 가장 20년 만에 급격하게 금리 상승을 했다는 이 사이클이 끝나고 금리 하락을 한 차례라도 한다. 그러면 이게 진짜 엄청난 호재로 작용을 할 겁니다. 그렇죠. 이거는 굉장히 또 상징적으로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네요. 그래서 시중 유동성이 유동성으로 굉장히 많이 돈이 들어올 거고 네. 그러면은 이제 알트코인도 큰 랠리가 펼쳐질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알트코인들이 이제 비트코인과 비교했을 때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이 부족하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요. 자, 그렇게 봤을 때 이제 좀 메이저 알트코인 몇 가지 정도만 좀 여쭤보면은 이더리움이나 리플 같은 이런 어떤 메이저 알트코인들의 어떤 구조적인 부분이나 이런 어떤 특성들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라고 보시나요? 저는 일단 메인넷이라고 하죠. 우리가 블록체인 메인넷이라고 네네. 하는 그 메인넷 단에서 업그레이드를 너무 자주 가져가는 그게 가장 큰 문제라 생각해요. 네네. 이제 비트코인은 유틸리티가 딱 하나입니다. 2100만 개라는 한 개, 희소성. 그게 이제 딱 정의하자면 하나의 유틸리티, 사용성이고요. 네. 비트코인은 오로지 그 2100만 개라는 하드캡,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네. 그 모든 시스템들, 어떻게 보면 반감기라던가 2주에 한 번씩 찾아오는 난이도 조절 메커니즘, 채굴자들이 존재하는 점, 뭐 노드가 뭐 분산화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뭐 개인도 노드가 될 수 있는 그런 특성들, 모든 것들이 다 2100만 개밖에 존재할 수 없다, 오로지 라는 것에 믿음을 지키는 어떤 그 무기입니다. 네네. 근데 이더리움이랑 기타 등등은 그런 믿음 자체가 없어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도 않는 것 같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창시자나 만든 발행한 회사들의 어떤 그 당시의 결정에 따라서 계속해서 이제 정책이 바뀌죠. 이더리움도 지금은 비트코인과 비슷하게 약간 많은 사용성이 늘어나서 사용자가 많아지고 사용성이 늘어날수록 가스비가 더 많이 번돼서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제 디플레이셔너리한 그 에셋이다. 그래서 울트라 머니다라는 이제 내러티브를 가져갔지만 그거 얼마 안 됩니다. 그렇게 된 그런 정책을 가져간지. 네. 그 결정을 결국 누가 했느냐? 커뮤니티가 했다고 알고 있지만 커뮤니티가 한 게 아니에요. 비탈릭이 한 거죠. 아, 그렇죠. 비탈릭과 몇 명의 경영진이 이제 해서 커뮤니티 동의를 얻어낸 거죠.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이더리움은 그 커뮤니티가 비탈릭이라고 하는 큰 창시자의 어떤 뜻을 거스린 적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이 결국 이더리움인 거죠. 또 이제 내년 뭐 내후년이 돼가지고 아 이더리움이 이제 양을 늘려야 될 것 같다고 또 한다고 해봅시다. 만약 예를 들어서 비탈릭이 그러면은 어떤 사태가 생길지 모르죠. 왜냐면 지금 이제 이더리움 ETF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현물 ETF가. 네네. 그러면은 이더리움 현물 ETF를 통해서 이더리움 현물을 이 금융기관들이 엄청나게 들고 있게 됩니다. 그쵸. 그러면 이들도 입김이 이제 어느 정도 있겠죠. 이들의 입김과 비탈릭의 의견이 만약에 상충된다고 한번 해보세요. 어떤 시점에. 그러면은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죠. 하드포크가 일어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다 리스크로 안고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게 이제 한계라는 거고, 뭐 리플이나 아니면은 뭐 솔라나나 뭐 다 그 에이다, 카르다노라던가 다 비슷한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 탈중화되지 않았다. 그 문제인 것 같아요. 결국은 우리가 장기적으로도 이 가치가 계속해서 유지되고 더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담보할 수 있는 부분들은 결국은 이 가치에서 찾아야 된다라는 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잘 되면은 나중에 5년, 10년 뒤에도 굉장히 계속해서 꾸준히 상승할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좀 비유가 조금 적절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테라루나 사태가 터졌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위기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만 사실 그걸 애써 부인하기도 했던 그런 상황들이 있었고, 그렇죠. 굉장히 좀 낙관론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하루아침에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는 상황들도 어떤 프로젝트들도 그것이 아직은 가능한 상황이다.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럼에도 뭐 저는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제 개인적으로는 좋게 보는 관점을 가지고 있고, 이 어떤 결정의 중심에 비탈릭 부테린이 있는 거는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그래도 지금까지는 굉장히 좀 합리적으로 현명하게 잘 해왔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사님 같은 경우는 알트코인 중에서 뭐 약간이라도 좀 관심이 가는 프로젝트는 없으신가요? 제가 뭐 투자를 할 만한 그 정도 관심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네네. 아니 뭐 투자까지 아니더라도 이건 한번 공부해 볼 만한 가치가 좀 있다. 뭐 이 정도 관심이라도. 이제 저는 주로 알트코인을 공부할 때 저는 공부합니다. 네. 뭐 열심히 공부하는 편이고, 네네. 결국은 제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렇게 설파하는 어떤 그런 당위성을 얻기 위해서 공부를 해요. 오히려 이 비트코인에 대한 걸 더 강화하기 위해서. 네. 그리고 결국에는 내가 그렇게 자신이 있어야 비트코인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뭐 최근에는 월드코인을 되게 재밌게 뜯어봤고요. 월드코인. 네. 네, 얼마나 또 하이비 많이 붙었었습니까? 그 샘 알트먼의 오픈 AI의 성공과 더불어서 월드코인도 이제 전 세계적으로 뭐 수백만 명이 그 홍채 인식을 했다 이러면서 뭐 성공 가도를 달리는데 테스나 지금 어디로 갔는지 또 지금 뭐 얘기도 안 나오고 쏙 들어갔죠. 네. 마찬가지였어요. 월드코인도 유틸리티가 없었거든요. 맞습니다. 지갑을 설치해서 홍채를 인식하면 코인을 준다. 이게 다였습니다. 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뭐 몇 개씩, 10개씩인가 이렇게 그냥 주어지더라고요. 준다. 네. 그리고 나서가 끝이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코인을 가지고 뭘 할 수 있는 거냐? 그쵸. 이 가격은 어떻게 오를 수가 있는 거냐? 이 대답을 샘 알트만도 한 적이 없고 그 어디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 한계가 명확한 게 결국 월드코인의 지금 사장된 그 가장 큰 이유라고 보고요. 네. 다른 것들도 다 저는 비슷한 관점에서 봅니다. 그리고 요즘 저는 오히려 L2를 좀 레이어 2 레이어 2. 네, 비트코인의 레이어 2인 스택스 네. 이런 스택스. 것들도 네. 요즘 굉장히 핫하거든요. 네네. 입니다. 비트코인에도 스마트 컨트랙이 필요하다 이러면서 스택스가 이제 큰 가격 상승이 왔고 한 번 왔고 또 앞으로도 잘 될 수 있다 이런 이제 낙관론이 펼쳐지는데 굉장히 잘 뜯어봤습니다. 네. 굉장히 잘 뜯어봤는데 역시 저는 부정적으로 보고요. 네. 이제 스택스의 가장 큰 문제는 스택스는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면 마치 이더리움의 롤업 레이어 2처럼 네.
스택스 블록체인에서 발생하는 트랜잭션을 비트코인의 또 스마트 컨트랙으로 그대로 이제 기록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일종의 동기화를 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상이 이제 비트코인으로 또 그렇게 되면 주어집니다. 네. 스택스 코인은 어떤 그런 보상 메커니즘 안에서 존재하는 전형적인 알트코인 이제 인센티브 스트럭처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스택스에서 트랜잭션이 많이 일어나면 비트코인도 좋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많이 일어나면 비트코인이 또 잘 되면 스택스도 덩달아서 좋아진다. 이제 이런 메커니즘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이 비트코인 인센티브 스트럭처에 이 디스토션이 생겨요. 그러니까 마이너들이 채굴자들이 비트코인 트랜잭션을 검증하면서 채굴 보상을 받지 않습니까? 네. 채굴 보상과 트랜잭션 수수료를 같이 받죠. 네. 근데 스택스라는 게 이제 사이드 체인으로 옆에 붙어버려서 네. 이 두 개가 동기화되면은 이 마이너들은 여기서도 트랜잭션을 많이 발생하는 게 좋습니다. 네. 왜냐하면 여기 트랜잭션이 여기 기록되니까 그럼 여기에서 더 많은 트랜잭션 수수료를 가져갈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채굴자들이 더군다나 기업들이잖아요. 아. 큰 뭐 자본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스택스에서 인위적인 트랜잭션을 발생시킬 그런 유인이 생기죠. 그러네요. 여기는 DeFi도 가능하고 NFT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스마트 컨트랙이니까. 그러면 DeFi로 막 자전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 충분히 아니면 가능하네요. NFT 거래소에서 막 자전 거래를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트랜잭션을 많이 일으키면 되는 거예요. 그런 유인이 여기서 생겨버리니까 이 본질적으로 성공할 수도 없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커뮤니티에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 수도 없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레이어 2는 반드시 이 하위 레이어, 메인넷의 인센티브 구조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설계가 돼요. 네. 그게 이제 또 스택스를 공부하면서 배운 점이죠. 이게 되게 좋은 말씀이네요. 자, 그러면 이제 3부 마지막 질문으로 이 비트코인 ETF가 승인되고 나면은 알트코인 ETF들이 순차적으로 승인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일단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아마도 이제 이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되고 나면은 긴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이제 승인될 가능성이 개인적으로 좀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사님도 그렇게 보시는지와 그리고 이 비트코인 ETF와 이 알트코인 ETF의 본질적인 차이점 뭐라고 보시나요? 네, 저는 이더리움 ETF도 현물 ETF도 뭐 곧 이어서 승인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네. 당연히 이런 금융기관들 입장에서는 비트코인과 거의 지금은 뭐 동일하게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이더리움도 당연히 이제 상품화해서 네. 증권으로 올리고 싶겠죠. 네. 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수요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어쩌면은 이더리움을 뭐 구글 같은 이런 월드 컴퓨터라고 해석하고 그 가치를 이제 믿고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또 이더리움 그동안 사기 어려웠는데 이제 증권이 나왔으므로 ETF 증권이 나왔으므로 그걸로 투자하겠다라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수요를 보고 분명히 또 ETF 파일링을 했겠죠. 그래서 뭐 비트코인과 어쩌면 비슷한 정도의 ETF 한에서는 또 수요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더리움은 비트코인 같은 명확한 공급 스케줄 또는 그 2100만 개라고 하는 궁극의 희소성 이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언젠가는 이 수요의 한계에 부딪힐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ETF를 통한 수요가. 네네. 그래서 기관들이 결국에는 이 세일즈를 할 거 아닙니까? 네. RM들이 고객들에게 이더리움이라는 코인이요 그 월드 컴퓨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블록체인을 통해서 많은 금융 거래들이 일어날 텐데 그럴 때 이더리움 많이 사용할 겁니다. 보세요. 토큰 증권도 이더리움 위에서 막 발행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막 이제 막 세일즈를 하겠죠. 네. 근데 과연 이런 부자들이 또 하나의 구글 주식을 담고 싶어 할까 자신의 포트폴리오에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번 네네. 해봤어요. 비트코인은 전혀 다른 밸류 프로포지션이 있죠. 네네. 그러니까 은행 시스템이 붕괴할 수도 있고 뭐 다시 골드 스탠다드로 돌아갈 수도 있고 우리가 미래를 좀 대비하는 입장에서 비트코인 한 1, 2% 포트폴리오에 넣어봅시다. 네네. 누가 이제 RM이 얘기하면은 그래 그럽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이더리움의 밸류 프로포지션은 앞으로 디파이가 더 잘 될 거고요. 또는 뭐 NFT가 더 많이 팔릴 거고요. 뭐 아무튼 블록체인을 통해서 뭐 금융 인프라 이런 것들이 많이 다 미래 얘기를 자꾸 하잖아요. 비트코인이 얘기하는 미래랑은 좀 다르죠. 어떤 그런 되게 리스크를 해지하는 차원에서의 미래 준비 차원이 아니라 잘 될 거라는 기대감에 자꾸 투자하게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큰 부자, 큰 돈을 굴리는 부자들은 그런 거에는 크게 큰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선별적으로만 그래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와, 이건 진짜 좋은 말씀이네요. 사실은 구글을 담을까, 새로운 구글을 굳이 담아야 되나, 이게 진짜 중요한 말씀인 게 사실은 이게 지금 포트폴리오 이론에 따라서도 비트코인은 담아야 될 이유가 너무나 많이 있는 상태고 이미 기존 자산과 완전히 다르다는 건데 진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비트코인 같은 이런 확고한 정체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면은 여전히 나스닥 주식과 비슷한 인식을 가질 수 있겠다는 생각들을 하게 되네요. 맞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탈중앙화 되어 있다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그런 분들이 이 탈중앙화에 대한 걸 굉장히 깊이 있게 고민을 해서 이거는 이더리움과 구글은 다르구나 이렇게까지 인식은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됩니다. 자, 그럼 마무리 질문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늘 1억
10억이 지금 현 시점에 있으면 어떻게 투자하실 건가? 이걸 여쭤봤는데 지금 갓 이제 코인을 투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다른 관점으로 만약에 한 1,000만 원 정도의 금액이 있다라고 하면은 현 시점에서 이사님은 어떻게 투자를 하실 건가요? 아, 금액이 줄었네요. 네네. 1,000만 원으로. 네. 1,000만 원 저는 비트코인 몰빵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 시점에 그냥 몰빵 하실 건가요? 아니면 이제 시간을 좀 두고 좀 구매를 하실 건가요? 저는 비트코인을 살 때 호가를 여러 개 걸어놓고 매수하는 편이에요. 네. 그러니까 거래소에다가 이제 제가 예상하는 어떤 그런 가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지금 뭐 예를 들어 4만 불이다 그러면 한 3만 5천, 3만까지는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1,000만 원을 뭐 3등분 해가지고 3개 호가에 매수를 걸어놓는 그런 식으로 합니다. 저도 싸게 사고 싶어요. 저도 그럼요. 물론 네네. 크게 뭐 가격이 중요하지 않다고 늘 말은 하지만 그래도 싸게 사서 개수가 많이 얻었을 때 오는 그럼요. 쾌감이 또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싸게 살려고 그렇게 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일단 이사님께서 보고 계시는 조정에 대해서 어떤 목표 가격들을 먼저 정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호가를 갖다 이제 미리 이제 예약 매매를 해서 네. 접근하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께 당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좀 뭐 굉장히 긍정적으로 항상 바라보는 시장을 전망하는 그런 사람에 속하는데 얼마 전에 그 하워드 막스라는 굉장히 전설적인 투자자가 이제 자신의 고객들에게 보냈다는 어떤 메모 뉴스 서한을 봤어요. 네. 이게 이제 시리즈물로 몇 개가 있는데 Higher for Longer를 결국 굉장히 크게 강조를 하십니다. 그분. 근데 저는 공감이 많이 되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타입인데도 거기에 공감이 된 이유가 뭐냐 보면은 제 주변에도 그래요. 저는 이제 38살인데 대부분의 지금 한창 사회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이런 분들의 나이대가 저보다 조금 많거나 뭐 이제 뭐 이러신 분들이 많죠. 투자 쪽, 금융 쪽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야 이제 내년에는 기준금리 꺾이고 다시 살아나지 않겠냐. 이제 주식시장이나 코인시장 이렇게 보시는 분들의 경력을 보면 결국 이 기준금리가 계속 내렸을 때 하향 추세일 때 시작을 하셔서 계속해서 내려가는 것만 보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이클이라는 거를 경험해보지 못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근데 이제 하워드 막스 그분은 뭐 60년대, 70년대, 80년대 다 경험해보신 분이고 네. 이 기준금리가 계속해서 오를 때도 필드에서 현업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때랑 지금이랑 비교를 하시는 거죠. 기준금리가 지금 급격하게 올랐다 그래서 끝이 아닐 수 있고 더 오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상태로 오래 머무를 수도 있다. 그럼 이 상황에서는 어떤 투자가 올바르겠느냐 그런 이제 관점에서 얘기를 하시는 게 저는 많이 공감이 돼서 그분은 이제 픽스드 인컴이죠. 이제 말 그대로 채권 같은 픽스드 인컴을 주는 그런 투자가 앞으로 향후 20년, 30년은 좀 빛을 발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비트코인이 저는 그래서 거기에 어떻게 끼어 들어갈 수 있느냐를 많이 생각을 해보게 돼요. 비트코인은 결국 그런 상황이라면 그런 higher for longer 그리고 예전만큼 기준금리 인하나 어떤 유동성 막 증대에 이 알트코인이나 아니면 막 성장주들이 크게 오르는 그런 시장이 쉽게 오기 힘들다라고 하면 굉장히 선별적으로 오릅니다. 그렇죠. 뭐 어떤 섹터에서도 대장주, 뭐 AI다 그러면은 AI 모든 주식이 다 오르는 게 아니라 엔비디아라던가 뭐 그런 대장주가 아주 크게 조명받으면서 막 오르죠. 그러면 비트코인도 생각해 보시면 그 모든 암호화폐를 통틀어서 여전히 가장 조명받는 대장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가격 상승을 가져갈 것 같아요. 그런 거시경제 상황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투자하실 때 단기적으로 비트코인이 이만큼 갔으니까 이더리움이나 나머지 알트코인들도 가겠지 라고 생각하는 건 조금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이제는. 그래서 그냥 대장주 투자에 몰빵하고 대장주가 만약에 꺾인다. 그러면 이제 그냥 손 떼는 게 차라리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와, 오늘도 또 새로운 관점 너무 많이 전해주셔서 이 어떻게 보면 이제 비트코인의 가치에 대해서 다시 우리가 알게 된 거는 물론이고 우리가 이 시장에서 투자할 때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지점들 그리고 우리가 좀 당연히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된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지금까지 백훈종 이사님과 이 가상자산 시장 그리고 이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아마 저희 구독자분들께도 많은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 작가의 토크라운지였습니다.